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실 내용은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당 전쟁,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나당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고구려와 이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60년에 백제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 나당 동맹이 이제 결렬이 되고 이제 그 나당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670년부터 자, 나당 전쟁이 670년부터 이제 그 676년에 삼국 통일을 이제 완수하게 되거든요. 문무왕 때. 그래서 이 한 6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 자, 신라와 이 당나라 간의 치열했던 이 투쟁의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원인들이 있냐면 이제 그 660년에 백제를 이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고 나서 이제 그 당나라의 그 한반도 지배 야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이 그 백제 웅진 지역에다가 웅진 도독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의 그 수였던 경주에 계림 도독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68년에 고구려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평양 지역에 안동 도호부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도호부가 이제 도독부의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도호부를 통해서 그 웅진 도독부라든지 또는 계림 도독부를 통치하겠다라는 당나라의 그 어떤 기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그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드러났었다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그 속셈이었습니다. 원래 사실 대동강 밀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648년에 이제 김춘추와 당태종이 만나서 이제 그 평양, 그러니까 대동강 이북 지역은 이제 그 당나라 영토, 그 다음에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 영토로 삼기로 이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완전히 파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68년에 이제 또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고구려에서 이제 부운동이 이제 열렬하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 부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신라에서는 고구려를 이제 지원해주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부운동을 이제 지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0년에 그 신라 장군 이 설오유를 중심으로 한 신라군 1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되어서 자, 이 고구려 이제 부운동을 이끌었었던 이 고현무 장군과 함께 자, 요동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오유와 그다음에 이제 고현무. 자, 이 고현무는 이제 그 오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구려 부운동을 전개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신라와 이 고구려가 다시 손을 잡고 당나라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 지역을. 그래서 이제 요동을 공격을 했었다. 670년부터 그래서 자, 이 공격을 통해서 이제 나당 전쟁이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웅진 도독에는 이 부여용이 임명이 되었었거든요. 웅진 도독에는 부여용이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계림 도독에는 이제 그 문무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동 도호부에는 그 설인귀가 이제 임명이 되는데 자, 610년이잖아요. 이미 663년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이제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백강변투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항전하고 있었던 그 임존성에서도 역치성지가 이제 항복을 하는 바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이제 종식이 되는데 백제의 부흥운동을 그 저지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이제 군사를 백제 지역에 이제 급파를 하게 되면서 부여용이 백제의 도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여용은 의자왕의 태자지 않습니까? 의자왕이 태자인데 620년에 망할 때 이제 그 당나라로 이제 끌려갔었는데 613년에 자 웅진 도독으로 다시 임명이 되어서 백제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백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신라의 영토지 않습니까? 신라의 영토인데 자, 뜬금없이 다시 백제의 꼭두가시, 그러니까 당나라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자, 부여용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저희 당나라 이제 고종이 이제 또 계속해서 신라에 이제 압박을 행사하게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취리산 동맹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취리산 동맹, 그러니까 취리산, 지금의 저기 공주 지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주 지역의 이 취리산에서 신라의 문무왕과 그다음에 그 백제의 그 부여용이 이제 서로 이제 그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의 직속 통치 기관이었던 그 백제의 그러니까 웅진 도독에 임명돼 있는 부여용과 그리고 이제 신라가 어떤 그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도독이라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신라의 지위도 굉장히 한 단계 더 낮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어떤 구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당나라의 압박을 받고 백제와 좀 친하게 우호적으로 지내라 라는 식의 어떤 그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리산 동맹을 계기로 해서 이 신라는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당나라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그 665년의 그 상황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고구려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668년에 무너뜨리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자, 야당 전쟁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라든지 유민 포섭 문제로 이제 대립을 하다가 자, 웅진 취리산 동맹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또 670년에 요동 지역 공격하면서 나당 전쟁이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이제 이근행이라든지 고간이라든지 또는 서림귀라든지 이런 그 장수들을 이제 그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이제 파견을 해서 신라의 북진을 적극적으로 이제 막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요동지역 공격했었고, 그 다음에 671년에 사비성을 이제 탈환하고 백제 지역을 완전히 신라가 장악을 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비성을 이제 탈환을 하게 되고요. 탈환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원래 그 백제 땅이었는데, 자, 어쨌든 사비성을 이제 신라가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사비성을 신라가 가져가게 되고, 여기 사비성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소불이 줄을 설치를 해서 신라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 대군을 이제 급파를 해서 이제 임진강 일대에서 신라군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돼요. 그게 이제 672년에 그 백수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백수성 전투가 되겠는데요. 자, 이 백수성 전투에서 그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이제 격파를 하고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이제 석성 전투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황해도 인근에서 이 석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이제 좀 패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전쟁이 좀 교차 상태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675년에 당나라 군대가 대병력을 동원해서 2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서림기가 아니라 이근행을 중심으로 한 20만 병력이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매소성에서 우리 신라군도 이제 그 만반의 어떤 준비 태세를 이제 갖추고 있었겠죠. 그래서 매소성에서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 20만을 이제 격파를 하게 돼요. 자, 이로 인해서 당나라는 굉장히 어떤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당나라 이제 그 변방 지역에서 이 토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전쟁이 또 이제 당나라와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이제 군대를 집중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고, 자, 그런 틈을 타서 이 매소성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듬해인 676년에는 당나라의 서인귀가 있거든 이 수군 바다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금강하구로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벌포에서
자, 기벌포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또 이제 신라군에게, 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기벌포 해전에서, 자, 이 신라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676년에 삼국이 통일되었다. 한반도에서 당나라 군대가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 통일 당시에 신라 왕은 이제 문무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 군대가 축소가 되었다. 오른쪽에 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 뭐 기벌포의 위치라든지 뭐 매소성의 위치, 뭐 이런 거 오골성의 위치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 통일의 의의가 있어요. 뭐 굉장히 자주적이죠. 그 신라가 외세였던 당나라를 몰아내고, 그리고 또 신라 내부에서도 또 신라군이 누구와 이제 같이 합심해서 싸우게 되냐면 고구려 유민들이라든지 또는 그 백제의 유민들과 합세를 해서 당나라 군들을 이제 몰아내게 되거든요. 그래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 통일이 좀 자주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삼국 통일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은 뭐냐면, 자,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을 통일민족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죠? 외세를 끌어들이고 영토가 축소가 되었다. 자,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우리 한반도 영역이 축소가 되었다. 라는 게 한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에 지는 지역까지밖에 우리 영역이 확대되지 못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통일신라의 정치적 발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통일신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자,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해요. 676년에. 신라가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698년에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금모산에서 대조영이 자, 이 발해를 건국을 해요. 근데 발해를 건국하고 난 이 시기 이후부터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무슨 용어를 쓰면 남북국 시대다 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남북국 시대. 교과서에서 이제 남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이제 북국인 발해, 남쪽에는 남국인 이제 신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면 삼국이 통일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676년에 그 우리의 어떤 정통 왕조는 신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발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76년부터 698년까지 한 22년 정도의 시간만 삼국 통일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제 대다수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삼국 시대라고 얘기하면 통일신라 시대라고 또 얘기하면 또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통일신라가 자 676년에 완성되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신라 시대를 시기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시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자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쓰여졌죠. 자 김부식 고려가 이제 인종태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다음에 삼국유사가 고려 이제 충렬왕 때에 이제 그 승려였었던 일현에 의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그 시기에 따라서 시대를 이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일단 그 삼국사기를 먼저 보게 되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상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대와 그 다음에 하대로 이제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혁거세, 혁거세부터 이제 진덕 여왕까지, 중대는 이제 무열왕부터 이제 자 780년에 있었던 이 해공왕 때까지, 그 다음에 하대는 자 선덕왕부터 이제 자
순왕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상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그, 매물계라고 얘기해요. 매물계. 그리고 중대는, 무열계라고 이야기하고, 하대는, 다시 이제 내물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물왕 이후에 이제 김씨가 왕위를 이제 독점적으로 세세하게 되면서 이제 내물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대 같은 경우는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 이제 무열왕이지 않습니까? 김춘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열계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진골 출신 왕이었다라고 해서 무열계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 무열계에서 끊기고 해공왕 때 해공왕이 그 김지정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피살되거든요. 김지정의 난으로 인해서 피살되고, 이 김양상이라든지 이 김경신, 자, 이 세력들이 이제 그 특세를 하게 되면서, 자, 이 김양상이 이 선덕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선덕왕은 그 내물왕의 그 10세손이에요. 10세손으로서 이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 내물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혈통에 따라서 시기를 이제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유사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라는 스님이 승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고, 그 다음에 중, 고, 하, 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혁거세부터 이제 지증왕때까지. 여기는 이제 법흥왕 때 이제 불교가 이제 공인되지 않습니까? 불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리고 해서 이제 그 진덕 여왕 때까지. 여기는 무열부터, 네, 순왕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했었다. 그래서 중고, 법흥왕 때부터 이 진덕 여왕 때까지는 그 왕호가 불교식 왕호를 사용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우리 그 신라의 어떤 고유의 토착적 그 왕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무열왕부터 이 경순왕 때까지는 중국식 시호를 사용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통일신라 시기의 그 시기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자, 오늘 이제 지금 이제 배우실 내용은 뭐냐면, 자, 신라 중대예요. 신라 중대. 제가 여기다 방금 써드렸을 때 신라 중대 어느 시대라고 했었습니까? 신라 중대가 무열계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 이제 중대가 되겠는데요. 신라 중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였어요. 전제 왕권. 자, 전부 다 제압을 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전부 다 제압을 해요. 이 귀족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요. 왕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이라든지, 문무왕이라든지, 신문왕이라든지, 저기 성덕왕이라든지, 경덕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특히 성덕왕, 경덕왕 때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이제 왕권이 성장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존의 진골 세력들이 왕족이지 않습니까? 이 왕족 세력들이 좀 약화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의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무열왕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열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열왕부터. 자, 이 무열왕이 되겠는데요. 자, 무열왕은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 이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진흥왕의 아들이 2명 있잖아요. 동륜이 있고, 자, 금륜이 있지 않습니까? 동륜은 그 아들이 이제 또, 3명 있죠? 자, 백정이 있고, 백반이 있고, 국반이 있죠. 그죠? 금륜의 아들은 이제 용춘이 있고, 용수가 뭘 때가 되게 하는데, 어쨌든 용춘이 있고요. 자, 이 백정의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만공주, 이 선덕여왕이 되겠죠? 자, 이 선덕여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면공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국 유사에만 나오는 기록인데요.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에게 이제 시집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백반에는 이제 647년에 비담이 난을 일으키게 되죠. 비담이 되겠고요. 자, 이 국반의 자식이 바로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자, 이 진덕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승만공주라기에는 이 진덕여왕이 되겠고요. 자, 용춘의 아들이 이제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춘추가. 그래서, 자, 진흥왕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이제 연결되는데, 이 진골이라는 개념이, 자, 여기까지는 성골이잖아요. 선덕이나 진덕까지는 다 성골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륜, 이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그 야심을 품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거든요. 진흥왕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전륜성왕. 그래서 불국토의 어떤 이상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아들 이름도 이제 동륜이라든지 금륜과 같은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데, 자, 이 동륜은, 이 백정 같은 경우는, 백정이 이제 누구냐면 진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진평화가 되는데, 자, 진평왕의 마누라가 있어요. 마야부인. 마야부인이 누구냐면 석가모니의 그 어머니가 이제 마야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야부인과 진평왕 사이 나온 자식이 아들일 경우, 이제 굉장히 어떤 석가모니로서 이제 굉장히 숭상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을,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의 어떤 석가모니로 이제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위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진종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동륜을 중심으로 한 이쪽 계통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골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다른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동륜계가 아닌, 이 금륜으로부터 이제 나왔던 이 춘추왕. 금륜은 이제 진지왕이거든요. 진지왕은 이제 참고로 도하녀라는 여자와 이제 바람이 나서 이제 허백회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음란하고 이제 편박하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 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춘추 이후에 계통을 이제 무열계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신라중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무열왕 때 선덕여왕 시기 때 김유신과 함께 자, 비담과 염종인난을 진압을 했었죠. 647년에. 그리고 자,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왕위 계승 1순위가 누구였었냐면 이제 알천이었어요. 알천은 그 당시에 이제 나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상대등의 지위. 상대등이면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2인자지 않습니까? 왕 바로 밑에가 이제 상대등인데, 귀족회의 의장이고, 상대등인 이 알천이, 자, 양보를 해요. 김춘추에게. 아무래도 김춘추가 이제 그 실권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에게 어떤 양보를 하라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알천의 양보로 왕위를 계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 무열왕이. 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었다. 자, 이후에 무열계 진골 세력이 자, 왕위를 완전히 독점했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중국식 시호를 사용합니다. 자, 무열왕 자체가 중국식 시호예요. 자, 그 다음에, 갈문왕 제도를 이제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진흥왕의 아빠가 있어요. 진흥왕 아빠가 이제 입종 갈문왕인데, 진흥왕의 삼촌이 이제 버프왕이지 않습니까? 진흥왕 삼촌이 버프왕인데, 입종 갈문왕. 그러니까 갈문왕, 왕의 형제들. 그 왕의 형제들은 갈문왕이라고 해서, 이제 갈문왕이라고 해서, 왕실에서 좀 우대해주는,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흥선대원군, 왕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대를 하는, 자, 이런, 자, 직함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문왕은 이제 폐지를 시켜버리게 되고요. 자, 무열왕 때죠. 그 다음에 사정부를 설치를 해요. 사정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되는 부분을 이제 감찰하거나, 자, 이런 규찰하는, 자, 이런 기관이 이제 사정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사부 장관인 시종을 설치했었다. 이거는 사실 진덕여왕 때 설치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 집사부 장관인 이 시종을 처음에 이제 중시였었어요. 나중에 경동왕 때는 시종으로 바뀌는데, 이 상대등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집사부는 왕 직속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왕명의 어떤 출납이라든지 조선시대 같으면 승정원 같은 기능을 했었다라는 게 집사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측근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집사부 장관인데, 집사부 장관을 따로 이제 만들게 되면서 자, 상대등 세력을 견제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요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열왕이 이렇게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이제 다져놓고 그 아들인 자, 이 문무왕이 자, 이 삼국 통일을 완수를 하고 자, 나당 전쟁을 통해서 이제 자, 통일 전쟁이 이제 이바지를 하게 되는데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이 되는데요. 자, 문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이제 완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 통일을 이바지한 사람에게 시급과 사전을 수여를 했어요. 시급. 그러니까 왕족이라든지 공신 세력에게 이제 그 공신에게 이제 그 토지를 나누어주는 그 토지에서 저기 수조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권한을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조권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징발권까지 이제 지급을 하는 시급과 그다음에 사전을 수여를 했었다. 사전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이제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외사정을 이제 파견을 했었다. 외사정.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그 유력자라든지 이 후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비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귀찮하기 위해서 자, 외사정을 파견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왕암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대왕암. 이 대왕암이 뭐냐면 문무왕의 수중릉이에요. 지금 경주 앞바다에 가면 이 대왕암이 있거든요. 대왕암이 있는데 문무왕이 자기는 죽어서 이제 그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화장을 해서 자, 동해 앞바다에 뿌리라고 유언을 남겨요. 자기는 그 죽어서 바다의 용, 그러니까 해룡이 되어서 자, 왜구들을 이제 무찌르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그 신문왕이 자, 이런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감은사라는 자,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감은사라는 이 절을 이제 짓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감은사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은사라는 절을 이제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감은사라는 절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문무왕릉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견대라는 이 정자를 또 짓게 됩니다. 이견대라는 정자에서 지금도 있는데, 그 대왕암이 굉장히 잘 보이게, 수정릉이 굉장히 잘 보이게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왕암을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어느 날 이제 소문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퍼지게 돼요. 그 소문이 이제 왕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소문이 나타나게 되냐면, 동해 앞바다에 섬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섬에 대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그 대나무가 밤이 되면 하나로 모아졌다가, 낮이 되면 반으로 갈라졌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런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져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놀라서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봤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용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용이 이제 그 신문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대나무가 밤에 합쳐졌을 때, 그 대나무를 싹둑 잘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피리로 만들어서 불게 되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신문왕이 그 대나무를 꺾어서 이제 그 피리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 피를 만들었는데 그 피리가 뭐냐면 만파식적이 되겠습니다. 만파식적. 자, 만 가지의 그 파도를 이제 불식시키는 자, 피리다. 그래서 만파식적이에요. 자, 만 가지 파도를 이제 불식시키는 피리다. 해서 만파식적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실제 이 피리를 불어갖고 그래서 신문왕 이후에 좀 편안해졌다. 국가가 이제 잘 통치가 되었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신문왕 때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 때 보겠습니다. 신문왕 때는 이렇게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전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이제 또 발생하게 돼요. 신문왕 원년이죠.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신문왕 장인어른이 있어요. 이 김홍돌이 진골 귀족인데요.
이 김홍돌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김홍돌 모욕 사건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진골 귀족 세력들을 대거 이제 숙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골 귀족들을 대거 숙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골 귀족 세력과 이제 좀 대척점에 있었던 이 육두품 세력들을 이제 대거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제 왕권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학도 설치를 해요. 국학.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그 이념을 통해서 그 국가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제도도 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작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예작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어떤 그 토목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궁궐을 이제 뭐 보수하는, 뭐 수리하는, 이런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예작부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당나라의 육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전 조직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당나라 육전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호의 병형공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위화부 같은 경우는 뭐 이부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병부라든지 뭐 이게 창부라든지 뭐 조부라든지 뭐 이런 각종 부들이 있는데, 이런 부들이 그 14개의 부서로 이제 그 편성이 되어서 당나라의 어떤 육전 조직과 같은 어떤 기능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제도도 이제 정비를 하게 돼요. 지방 제도. 신문학 때 지방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는데, 자, 어떤 식의 지방 제도냐면, 이제 그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되었잖아요. 자, 영토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 전국을 9개의 주로 이제 나누게 돼요. 전국을 9개의 주. 그게 이제 구주 오소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주, 삭주, 명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뭐 웅주, 전주, 뭐 무주, 강주, 뭐 양주, 상주,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그 보시게 되면, 넘어오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오게 되면, 그 지도가 이제 나와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한주, 삭주, 명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주, 상주, 명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이 고구려를 배려해서 이 지역에 이런 줄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백제 지역에 또 3개의 줄을 설치해요. 이건 백제. 또 신라 지역에 3개의 줄을 설치해요. 신라.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3개의 나라가 3개의 줄을 똑같이 공평하게 설치를 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삼한일통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한, 마한, 진한, 변한이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삼한일통,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이 우리 민족 국가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삼한일통 의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 때 이 구주가 설치가 되었고, 수도는 이제 그 경주지 않습니까? 그 동남쪽에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5개의 작은 수도, 그러니까 구주 오소경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기 서원경, 청주의 서원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의 이제 북원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원의 남원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김해의 이제 뭐 금관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소경을 설치를 했었다. 충주의 뭐 중원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개 그 소경을 설치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각 주에 10개의 정을 이제 배치를 해요. 자, 9개의 그러니까 십정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구조 오소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을 설치를 해요. 이거는 이제 군사 조직이거든요. 이건 지방 조직이고, 이건 군사 조직인데, 9개의 서당을 이제 편집하게 돼요. 그러니까, 흑금서당, 뭐, 백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청금서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서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 중앙군이에요. 이거 중앙군. 자, 중앙군의 9개의 서당을 편집하게 되는데, 이 9개의 서당 안에 이제 그 고구려 군사와 이제 말갈 군사라든지, 뭐 백제 군사라든지, 뭐 보덕국의 군사라든지, 이런 군사들이 각 서당마다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뭐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십정은 뭐가 되냐면 이제 지방군이 되겠는데요. 각 정마다, 그러니까 각
각 주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를 주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한 개의 정식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여기 한 주 있지 않습니까? 한 주? 지도 보세요. 한 주가 제일 크잖아요. 자, 영토가 넓고 국경에 맞닿고 있기 때문에 한 주는 자, 두 개의 정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10개의 정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군사 조직이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때에 엄청난 개혁을 또 하게 돼요. 자, 687년이죠. 그 687년에, 689년에 이때 자,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자, 689년에 자, 노급을 폐지를 시킵니다. 자, 이 관료전하고 노급이 뭐냐면, 일단 노급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급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노급은 뭐냐면, 자, 관직 복무의 대가로 이 귀족들이 받는 토지가 되거든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받는 이 토지가 되는데, 그 토지에서 이제 어떤 것이가 있냐면, 이제 수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뭐가 있냐면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역의 어떤 그 권리, 그 노동력 징발권까지 이제 포함하는 게 이 노급이 되겠습니다. 이 노급이 있으면 노동력까지 징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 왕권 강화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노급을 폐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관료전을 먼저 지급을 했어요. 관료전은 자, 노동력 징발권은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 수조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관직의 복무가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국가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라는 이제 귀족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대손손 이제 자기 자손들이 이제 그 직위를 세습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토지가 이제 대대손손 세습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관료전이 먼저 지급을 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 연도도 이제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효소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이 성동왕이 되겠는데요. 이 성동왕 같은 경우 그 왕권을 굉장히 또 강화시킨 그 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국학을 이제 다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백관잠을 이제 작성을 해요. 백관잠. 이게 뭐냐면 신하들이 백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 백관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지침, 도리, 자, 이런 걸 백관잠이라고 했는데, 이걸 작성을 해서, 자, 지켜라. 그 다음에 성동왕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전을 지급합니다. 성동왕 때.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해요. 자, 성동왕 때, 성동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자, 기존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그냥 있는 토지를 이렇게 승인하거나 추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동왕 때 정전을 지급을 해서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용이하게 걷기 위한 자, 이런 의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전을 지급을 했었다. 라는 거. 그다음에 성동왕 때는 발해 무왕과의 영토 국경선에 이제 장성을 축조를 하게 됐었고, 당나라, 그러니까 발해 무왕 때에 굉장히 어떤 영토를 굉장히 팽창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발해 무왕이 당나라의 산둥반도의 등주를 이제 공격을 해서 등주에 이제 등주에 위준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동왕 때 발해 무왕이 당연히 등주를 공격하자, 자, 등주 자사였었던 이 위준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나라가 신라에 대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해와 싸우고 있을 테니까 너희 신하가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북상을 해서 발해를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성동왕은 사실 발해하고 사실 좀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가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폭설을 맞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싸우는 등 마는 등 하다가 군대를 다시 철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해가 그래서 남쪽 지대를 이제 공격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당나라와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자, 공식적으로 당나라로부터 대동강 이남의 영토, 대동강 이남을 뭐 패강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동강 일대를 황해도를 패강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패강진 이남 지역의 영토를 확보를 했었다는 게 아니라 승인을 얻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동왕의 그 아들이 이제 또 이제 경동왕이 되는데요. 경동왕 때에 국학을 이제 또 태학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신문왕의 아들 성동왕, 성동왕의 아들 이제 경동왕. 자, 국학을 이제 태학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안민가라는 향가를 이제 제작을 해요. 안민가라는 향가를 제작을 해서 불교를 이제 좀 유행을 많이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료전 이때 이제 귀족들의 반발을 해서 이 경동왕 때 관료전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해요. 그게 이제 757년인데요. 자, 이때 노급 폐지가 되었었잖아요. 757년에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노급이 부활을 하게 되면서 왕권이 이 노급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왕권이 점점 쇠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동왕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었었던 이 해공왕이 되겠는데요. 이 해공왕 때에 이제 피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동왕 때 그리고 또 이제 불국사가 창건이 돼요.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이 김대성의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서 이제 창건이 되는데, 김대성의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불국사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국사는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이 국보잖아요. 어쨌든 이 불국사가 이 경동왕 때, 그 다음에 석굴암도 이 경동왕 때에 지어졌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